예,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은 곧 적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영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오늘 네. 일단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이 새벽 5시 6분에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시간은 5시 6분과 27분이 되겠고요. 이 미사일은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발사거리는 250여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지난 25일에 최대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엿새째 만입니다. 예. 최근 북한은 5월 4일부터 오늘까지 총 4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요. 네. 앞선 3번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본딴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청와대는 11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열었고 합참 등 군 당국은 미사일의 재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월 4일에 5월 9일, 5월 25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4발이 발사된 것을 지금 보실 수 있겠고요. 제일 많이 날아간 것은 지난 25일에 발사된 600km짜리 사거리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예. 앞서 이 미사일에 왜 북한이 이것을 쐈느냐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해운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의원은 이것이 남한의 경고용이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25일에 미사일을 쐈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북한은 계속 경고용 미사일을 쏠 것이다 라고 어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됐습니다. 오늘 정경주 국방장관은 아침에 조찬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서는 북한이 우리를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은 뭐 예, 변함이 맞죠. 없죠. 예,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네.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은 뭐 예전에도 또 있었던 일이고 네네. 일정한 그 패턴이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 이 네네. 재개를 앞에 두고 실무자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남한으로서도 중재자 역할을 지금 잘 해왔고 네. 이렇게 되면 미사일 발사를 해서 도발한다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심상치 않은 것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네, 맞습니다. 같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그런 입장을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지난 6월에 DMZ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죠. 예. 예,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나서 수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고 네. 그를 위한 실무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가 북미 협상 실무 협상을 재촉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중국의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그 방공 식별구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일단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는 지금 전문가들이 좀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오늘은 별도의 반응이 별도의 없었습니다. 반응이 예. 없었고. 알겠습니다. 이건 요 정도로 하고 또 소식이 새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달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내일이 30일째, 네. 거의 한 달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까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간의 상황만 일단 정리를 하면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무역기구 즉 WTO 일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부작성을 강조했고 일본의 일대외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4일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무역 우대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의견 접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90%에 넘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에는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일 갈등을 논의를 했고요. 네. 또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강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외무상 등이 회동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이제 내일 모레죠. 오늘 8월 2일에는 일본에서 가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8월 중순,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정식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8월 24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시한이 도래합니다. 그렇군요. 외교부 장관들의 회동. 여기서 어떤 정도, 어떤 수위의 얘기가 오갈까? 혹시 네.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그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난다는 것도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논의가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네. 오늘 아침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분쟁 조정을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기류를 봤을 때 미국은 최초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볼턴도 와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이 돌아갔는데요. 예. 이것을 봤을 때 미국은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와 이 한일 갈등이 끼치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생각해서 물밑 접촉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번에 포럼에서도 한미일 장관이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 내부에서는 뭐 유럽 언론이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네. 블룸버그도 그렇고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네.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네. 물론 뭐 언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미국 내 기업들도 네. 굉장히 강도가 높게 그렇게 일본을 좀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트럼프도 움직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네.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죠. 그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네, 이 맞습니다. 연장 시한이 8월 24일인데 예, 다음 달은 정말 뜨거운 달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뭐 분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니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빨리 조기에 이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는 이 문제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먼저 오늘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8월 2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으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24일에 과연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7%가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국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었고요. 물론 네. 반대도 42.6%로 다소 비등했습니다. 예.
취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이 저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적대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즉각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겠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 대응에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보복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높인다든지 예.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안과 함께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가 꼽히고 있고 취재기자 개인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카드로 가지고 가면서 한미 간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동안에 일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것은 5개 안팎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또 네네.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네. 지정학상으로도 우리가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보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들 또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그렇습니다만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면 네. 이것은 어떤 군사적으로 볼 때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는 휴가 갔다 왔습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가다가 취소를 했는데 네.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예, 도쿄 인근에 있는 별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돌아와서 8월 2일 날 이제 가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또는 이제 북해도 이쪽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네.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네. 지금 안 좋아졌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지금 상황에 일본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죄송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어떤 아베 정부의 상황을 두고 골키퍼가 골대를 여러 번 옮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 말은 이제 논리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입장이 자꾸 번복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처음에 아베 총리는 한일 신뢰관계 훼손을 거론했다가 전략무자의 안보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통하니까 최근엔 수출 관리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했듯이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는 일본이 불화수소를 수출한 게 드러났거든요. 네. 또 오늘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다시 밝히기를 일본은 2016년에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 정도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전략물자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은 계속 논리적 허점이 발견될 때마다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발표할 때는 또 다른 논리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한일 교류단절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양국 관계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국민들 간 교류는 확실히 이어져야 한다는 다소 어불성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기호 변호사는 동경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휴가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내 분위기와 또 약점을 판단하러 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하여간 응원을 좀 하고 네.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분위기, 그러니까 시민들의 분위기죠. 이제는 좀 이게 어떤 분위기다라는 감이 잡힐 정도로 네. 시간도 지났고 또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지도가? 네, 제가 최근에 요즘에 국내 신문보다 더 자주 좀 체크하는 것이 일본 조간 신문들인데요. 일본어도 합니까? 한자를 통해서 이제 좀 그렇군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일본 조간 신문들을 살펴봤는데요. 눈에 띄는 기사들이 한일 의원연맹 31일 회동, 한일 줄어드는 교류, 나가사키 부산 교류 축구 친선 대회 연기 이어져, 한일 안보에도 상호 불신,
수출 규제, 레이더 문제 파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 기간 다가와, 악화 일변도 한일 관계, 주장은 어떻게 엇갈리나 등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런 기사들의 논조를 봤을 때 일본에서도 이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가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일본에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랄까요, 손익이라고 할까요?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일 갈등으로 국내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일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객 감소로 인한 일본 내수의 타격이 상당히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재무장과 동북아시아의 심패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자국의 어떤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장기간 이 일본 경제 침략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지성계와 일본 언론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아베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일본 조간신문을 보니까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그 개헌론,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지지가 52%를 넘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려되는 사항은 분명하군요. 네. 하지만 또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도 비판에 나서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현대차 노조가 어젯밤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과 관련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연속 파업인데 취재 기자와 함께 원인과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권한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업 순에 돌입을 합니다. 이 파업 언제쯤 시작됩니까? 네, 어제 현대차 노조가 밤 11시 30분쯤에 그 파업 찬성 투표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마쳐서 가결된 걸로 나왔는데요. 파업은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84.06% 상당히 많은 찬성률을 기록을 했군요. 이 찬성을 하게 된 어떤 이유랄까요? 그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양측 간의 교섭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노조는 기존에 올해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2만 3,526원에 대한 인상과 또 단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또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의견차가 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노조 측에서는 기아자동차처럼 노사 간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측은 기아차와 달리 2심까지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방식대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대차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5월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벌였는데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에 대한 결렬을 지난 19일에 선언했고 그리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 파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까요? 이 중앙노동위에서 쟁의 조정을 들어가도 파업은 진행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제 우선은 파업을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한 카드로 이번 결과를 우선 노조 측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을 사측이 불응할 경우에는
파업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제 여름 휴가 시기를 조금 지난 다음에 하투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하면은 물론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으나 귀족노조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 본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조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조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항상 그 권리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사실 귀족노조라는 별명이 좀 따라붙고 있고, 특히 8년간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현대차의 전체적인 사측, 그러니까 사측이라고 하지만 노조를 포함한 전체 회사의 사정을 조금 감안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 기자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우리 경제도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한다? 이 정당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팎으로 이제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현대차 노조가 2012년부터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지난해까지 손실액 규모가 9조 원대에 달하게 됩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한국 경제 침략으로 경제계가 비상에 걸린 상황이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대차가 상반기에 호실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착시 효과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또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번 성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시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예, 또 특히 현대차의 다른 주력 차종들은 재고량이 좀 확보된 상황이지만 신형 차종인 팰리세이드의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팰리세이드의 경우 국내에서도 계약 후 차량을 받기까지 7, 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최근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된 북미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아서 수출 물량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현대차 노조의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이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경우에 이 팰리세이드의 그 좋은 신차 효과를 계속 지속해 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현대차 노조 측하고 지금 일본 경제 침략 상황인데 파업을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을 안 했습니까? 예, 어제 조금 밤 늦게 12시에 가까운 이제 11시 30분경에 찬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받아보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사정 변경이 또 생기면 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